새 남자와 함께 한 삶의 끝자락 사연을 공개합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고 들어주시는 모든 분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50년 세월을 살아온 이민자입니다. 지금 저는 차가운 병상에 누워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혈액암이라는 잔인한 병마가 제 몸을 갉아 먹는 동안 지난 날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돌이켜보니 참 복없고 기구한 삶이었다는 생각에 사무칩니다. 그래서 이 억울하고도 애처로운 마음을 글로 남기려 합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저와 같은 삶을 사는 이가 더 이상 없도록 하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이 글은 그저 한 여인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서글픈 독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삶의 조각들을 꺼내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 보입니다. 부디 이야기가 한 인간의 영혼이 겪었던 고통과 희망의 기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결혼. 나의 20살 대학 캠퍼스는 낭만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햇살 좋은 도서관 창가, 우리는 늘 한 책상에 앉아 책을 마주하고 공부 데이트를 즐겼죠. 그곳에서 저는 순박하고 지적인 선비 같은 그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언제나 조심스러웠습니다. 손만 잡을 뿐 더 이상의 진도는 없었죠. 가끔 제가 그의 볼에 살짝 입맞추면 그 순수한 얼굴은 귀까지 새빨개지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당시 저는 당연히 그와 졸업과 동시에 결혼할 거라 믿었습니다. 20살이 넘으면 결혼하는 게 당연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 흐른 어느 여름 동아리 MT를 떠났습니다. 낭만 가득한 경춘선 기차에 몸을 싣고 대성리로 향했죠. 통기타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청춘을 만끽했습니다. 문제는 대성리역에 내려서부터였습니다.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하는 길, 그때 브리사 한 대가 우리를 태우러 나타났습니다. 동아리 한 해 선배인 그는 강건한 신체와 자신감 넘치는 말씨를 가진 한눈에 빠질 만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MT의 밤은 짧고도 격렬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장기자랑이 이어지며 밤이 깊어갔습니다. 모두가 정신없이 취해 쓰러져 잠들었을 때 술에 약한 그이는 방 한구석에서 새우처럼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희귀한 냄새가 나는 이불을 덮어주고 돌아선 순간 그 브리사 선배가 손짓을 했습니다. 저 역시 술기운에 홀린 듯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저를 브리사에 태우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졸졸 흐르는 계곡물 소리, 별이 쏟아지는 하늘, 그리고 달빛에 빛나는 그의 모습. 그 순간 그는 천상의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나를 찾았고 브리사는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저의 순수했던 첫사랑을 뒤로하고 첫 경험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를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왜 나를 그냥 버려두었어? 마음속으로 외쳤죠. 한동안 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생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배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의 대답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야, 잘됐네. 그럼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그렇게 우리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미안했지만 그 역시 진심으로 축복해주며 결혼식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작은 신혼집을 얻고 꿈처럼 달콤한 신혼생활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불러올수록 남편 상우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보내주시는 생활비에 손을 대고 씀씀이가 커지고 외박이 잦아졌죠. 어쩌면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사랑에 서툴렀던 가여운 사람이었을 뿐. 그래도 저는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려니 변해버린 내 몸 때문이려니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쁜 딸이 태어나고 몸이 회복되었는데도 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그리고 딸을 마치 벌레 보듯 하는 차가운 눈빛. 그 눈빛에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기둥이셨고 저에게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사고 후 아버지의 몸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우리는 보험금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장인 어른은 이제 희망이 없어. 너도 마찬가지야. 그 말은 제가 그의 숙주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여자를 통해 기생하듯 살기 위한 도구였음을. 이제 와 생각하니 그를 향한 원망도 이젠 희미해집니다. 그 역시 사랑에 서툴렀던 가여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딸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제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교를 중퇴하고 산업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 구로공단에 취업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운동권 학생으로 오해받아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딸을 키워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이 비참함과 억울함은 제 삶의 깊은 흉터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남자 또다시 무너진 사랑의 기둥. 첫 번째 남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저는 구로공단의 한 공장 구석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찾아온 어머니는 제 초라한 모습을 보고 피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는 가진 재산을 모두 정리해 제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자 하셨습니다. 서울 시내의 똥가방으로 불리던 아이옷과 육아용품을 파는 가게를 내셨죠. 장사는 대박이 났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였죠. 직원만 5명을 두고 돈을 주워 담듯 벌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름으로 2호점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맡기고 저는 오직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저의 가게를 오가며 모든 일을 도맡아 해주시는 사무장님이 계셨습니다. 어머니보다 10살 어리고 저보다 10살 많으셨죠. 매입부터 디스플레이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그분만 믿고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언제나 저의 든든한 기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던 때였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치킨과 시원한 맥주를 시켜 함께 먹었습니다. 사무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건배를 하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제법 올랐을까요? 갑자기 사무장님이 저를 번쩍 들어 안고 바닥에 눕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당황해서 사무장님 하고 외쳤지만 그의 손은 이미 제 속살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머리로는 격렬히 저항하려 했지만 제 몸은 그의 손길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하루가 멀다고 반복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해 은밀한 만남이 이어졌죠. 저 역시 그를 연인이 아닌 남편으로 여기며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던 주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딸 얼굴 보기 힘들다 하시며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니 어머니는 사무장님과 함께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사무장님과 가까이 지내왔고 이제 동거를 하려고 한다. 저는 벌떡 일어나 어머니와 사무장님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사무장님이 제 팔을 잡아 끌어안치며 말했습니다. 놀랄 줄 알았다며 개업 때부터 가까이 지내왔고 내가 결혼을 요구했으나 사무장님이 거부했었다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동거를 시작하니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차오르는 눈물을 겨우 삼키고 음식은 한 조각도 먹지 못하고 멍하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배신감보다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외롭고 불안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연민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두 번째 남자, 저의 든든한 기둥이라 믿었던 그에게 또 한 번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어머니와 사무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또다시 홀로 서야 했습니다. 그동안 사무장님이 해오던 모든 일을 직접 해야만 했으니까요.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오면 밝고 명랑하게 자란 딸아이가 저를 반겼습니다. 그 아이의 해맑은 미소만이 저를 살게 하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니와 사무장님도 오래가지 못하고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충격이 컸던 어머니는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죠. 저의 기구한 삶은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저는 딸아이의 웃음을 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세 번째 남편, 마침내 찾아온 사랑,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이별. 두 번의 실패를 겪고 30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제 삶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똥가방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는 일찌감치 손을 털고 나오셨지만 저는 그러지 못해 조금씩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인의 소개로 경근 씨를 만났습니다. 워낙 착하고 성실한 분이라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와 결혼했습니다. 간소한 결혼식이었지만 제 딸아이까지 아빠 하며 잘 따랐으니 저는 행복했습니다. 경근 씨는 저를 대신해 무너져가는 사업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똥가방 대신 화장품과 란제리를 진열했고 기적처럼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동안 두 남자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를 믿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는 정말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제 침대 머리맡에 토스트와 달걀, 프라이 과일과 주스를 놓고는 제 이마나 입술에 살짝 입 맞추고 출근했습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엉덩이 붙일 틈도 없이 일하는 그였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면 소주 2잔에 맥주 반 캔을 섞어 마셨습니다. 안주는 삶은 소시지 하나뿐이었죠. 제가 안쓰러워 다른 안주를 만들어주려 하면 그는 한사코 마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자리에 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야수로 변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삼키고 싶다, 물어뜯고 싶다. 같은 글로 표현하기 민망한 말들을 쏟아내며 저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매번 다른 방법으로 저를 온전히 채워주었죠. 그러다가도 끝날 때면 꼭 죽도록 사랑해요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하하, 참 별난 로맨스였죠. 그는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제 삶에 다시는 없을 기적이었죠. 이 남자 경근 씨는 저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사업보다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행복을 질투할까 조심스럽게 숨기며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온 가족이 기쁨에 들떴을 때 우리는 난생 처음 종합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한 달쯤 뒤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원해 주세요.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병원 상담실로 갔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간이 좋지 않으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별 걱정 없이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조직 검사를 하자고 했고 결과는 간암 말기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도 몰랐던 우리는 그저 멍하니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진단받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은 홀연히 제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허망한 이별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사업을 꾸려갈 자신이 없어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딸아이의 학비를 대고 나면 남는 돈으로 겨우 밥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지방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 저는 혼자 이 넓은 집에 남았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삶은 무료하고 무기력합니다. 남편의 간암 투병을 숨기며 옆을 지켰던 그때 저도 몰래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저도 곧 그의 뒤를 따를 예정입니다. 제 삶의 통찰과 마지막 소망. 이제 저는 압니다. 제 삶이 왜 이렇게 기구했는지. 첫 번째 남자는 제게 세상의 잔인함과 배신을 가르쳤고, 두 번째 남자는 인간관계의 허무함과 이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남편 경근 씨는 제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복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제 삶의 진정한 사랑이었던 경근 씨를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홀로 남은 밤 저는 저 자신을 책망합니다. 참 지지리도 복 없는 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를 탓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 삶은 비록 순탄치 않았지만 그 모든 아픔이 있었기에 이토록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으니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온전히 끌어안고 용서하려 합니다. 저를 배신했던 첫 번째 남편, 어머니와 저를 아프게 했던 두 번째 남자, 그리고 저에게 깊은 사랑을 가르쳐주고 먼저 떠난 경근 씨까지. 이제는 그들을 모두 용서하고 제 마음속에서 놓아주려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내가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하루하루를 버텨냈단다. 너의 해맑은 미소가 엄마에게는 삶의 이유였어. 이제 엄마가 갈 시간이 되었단다.
하지만 이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는 너를 생각하고 있단다. 부디 엄마처럼 아픈 사랑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상처 주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너의 존재 자체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렴. 엄마의 삶이 너에게는 아픈 교훈이 아닌 더 큰 행복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너의 모든 것을 따뜻하게 안아줄 그런 사랑을 찾기를. 엄마는 너의 행복을 기도하며 이 길을 떠날 거야. 부디 너의 삶은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제 삶의 굴곡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홀가분하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이가 있는 곳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